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9일 시험 보시냐고 너무들 애쓰시고요. 너무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요. 너무너무 노력하시고 성실하셔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만 드리고,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에게는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전공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한두 문제 차이로 아까울 수가 있죠. 자, 사람은 참 운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 문제가 1차 문제에서 기존 3년치보다는 한 3문제 정도 상향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 문제보다도 3문제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아쉽게 한두 문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왕 나선 길, 참 공부는 다시 공부할 길 잡기 참 힘들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공부한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요. 주경야독 한다는 것, 또는 학생이 아닌 분들이,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법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이미 나선 길, 처음이 어렵죠. 조금만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 29의 문제를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총평하는 이유는 뭐 합격하신 분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신 분들한테 뭔가 분석을 통해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29의 문제에서 민법 문제는 복수정답은 없어요. 복수정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가 없고요. 한 문제 거리가 없고, 이신청.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신청에서 뭐 구제될 만한 거, 이신청할 문제도 없다는 거죠. 항상 민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민법은 항상 그 정답이 판례 내지는 법조문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정답은요.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난이도에서 제가 중상상 중이란 말이 뭐냐면, 총칙. 앞에 민법 총칙은 그냥 예년과 비슷했다. 중간 난이도였다. 하지만 물권법이 상이었고, 계약법이 상급 난이도였고, 민사특별법은 또 무난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중상상 중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시간 난이도. 그럼 50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줬느냐. 이 지문이 장문, 굉장히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렇죠? 민법 총칙은 또 뭐 평이했어요. 평소. 근데 물권법이나 계약법 문제 역시 사례 문제도 시간이 걸리는 사례 문제를 줘서 시간 부족에 걸렸죠. 이렇게요. 그래서 두 군데가 또 시간 난이도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많이 줬다는 거. 뭐 특별법은 뭐 무난했고 이렇게요. 그래서 전체 난이도를 보자면 올해 참 기사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동산에 지금 현 정부가 뭐 부동산 뭐 투기가 어떻고 뭐 가격이 오른다 이런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어떻게 보면 중개사들이 약간 좀 부정적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과열되는 걸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의도적으로 합격 인원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많이 응시했다 더 많이 뽑아주지는 않는 시험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관연도 한 3년치 26회, 27회, 28회 보다는 3문제 정도 이게 상향된 문제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다는 거. 특히나 보통 사례 문제가 보통 12문제. 문제는 딱 맞아요. 대충 12문제 나와요. 해마다. 아마 내년 30회 때도 요 정도 나올 거 개수는. 근데 문제는 12문제 중에서 6문제가 상급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이게. 시간 많이 잡아먹고도 또 어려운 문제도 많고요. 그 올해 특징은 사례 문제가 좀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29에 약간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금 이렇게 좀 출제가 바뀌면서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강조했지만 판례 위주와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지 뭐 몇 가지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뭐 이렇게 단편하게 하는 것 갖고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이해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계속 뭐 26개 때부터 계속 된 현상이지만 총칙은 어렵게 안 나와요. 공부할 때 민법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출제는 어렵게 안 출제를 하지 않는다. 총칙은 학문적인 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 학생이라든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지만
중개 실무에서는 총칙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총칙은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항상 정해져 있다. 근데 점점 물권법이 사실 물권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물권법은 뭐 민법뿐 아니라 2차 과목인 등기법 또 중요한 실무 이런 데 물권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권 파트 가장 심도 있게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물권법을 굉장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물권 중심의 학습이나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권법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에 따라서 60월 맞을 것이냐, 70월 맞을 것이냐, 50월 맞을 것이냐 결정된다는 거 좀 참고 삼아서 향후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봐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정답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B형 문제인데 자, B형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상급 중심으로 그래서 좀 뭐 해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출제 경향을 보자는 거죠. 아, 항상 총칙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파트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 출제 경향을 보자는 거지. 뭐 정답 맞추자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시험 보러 갈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향후 공부할 때. 자, 41번부터 간단히 B형 문제를 가지고 제 해설을 드리는 건데 간단히 정답 중심만 보자면은 41번이야. 제가 이제 별표 치는 건요. 기본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공부했고 기본서 한두 번 봤고 그래도 동강을 통해서 한 뭐 6개월 정도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이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별표 친 기본 문제를 틀리신 것은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왜 실수가 나오느냐? 반복이 부족한 거야, 반복. 몰라서 반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는 어리버리한 거 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히면 60점 다 넘어요, 누구나. 어려운 문제 어려워 틀리고 쉬운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시험장에 긴장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오면 생각나죠. 이런 문제들을 잡아내는 거. 그래서 항상 기본에 좀 너무 어려운 문제 연연하지 마시고 맞힐 문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춰도 다 60점, 70점대에 들어간다. 자, 사실 기본 문제죠. 이건 누가 틀리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103주반은 무효다. 나머지들 다 취소죠. 취소. 그건 무효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이제 40번 문제. 중급 문제예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대리 문제죠. 이 정도인데 중상급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맞힌다는 건 다 7점대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례 문제니까 짧은 시간에 뭐 파악하기 좀 어리버리하죠. 그래서 대리 문제든 사례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사례 중심을 봐주셔야 돼요. 자, 대리 문제 틀린 것은 2번이었죠. 그러니까 2번이 왜 틀렸냐? 2번에 보면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병은 을에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위는 나와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본인에게 해지하고 본인에게 뭘 묻는 거지. 대리인 자신에게는 아무 효과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을에게, 이게 틀린 거죠. 대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갑에게 묻는 거죠. 이 정도만 중상급 문제였죠. 자, 43번 문제는 뭐 너무너무 강조했던 문제예요. 제가 총칙에서 사례 문제 나오면 부동산 사례 문제다. 그래서 맨날 부동산 가장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은닉행위 늘 강조했던 문제잖아요. 줄줄 나와죠. 물론 상급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워낙 예상했고 뭐 모의고사 문제 풀이건 단원별 문제 풀이건 마지막 특강이건 항상 부동산 은닉행위 너무너무 자주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나왔죠.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정답 5번이죠. 모두 맞는 지문이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근데 향후에 이 문제 또 나오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냥 민법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필요한 민법 지시. 부동산 중개, 동산 중개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사례는 민법 총칙에서 반드시 중요한 파트다. 그렇죠? 은닉행위. 정답 5번이었고요. 자, 44번 용어 쓰는 거죠. 취소, 추인. 용어 조심하자 그래서 용어요. 44번에서 추인에서 정답은 3번이죠. 많이 강조했던 거죠. 3번이 틀렸다. 그렇죠? 추인은 시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한 게 아니다. 뭐뭐가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추인했을 것. 그 시기에 제한이 있는데 단 누구만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종료한 후에야 소멸된 후에야 벗어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도 미성년자 성년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틀린 거죠, 이렇게요. 자, 요즘은 이런 것들은 중급 난이도 이런 것들은 맞출 수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45번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난이도죠.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폭리행위, 불법 법률행위에서 5번이 왜 틀린 거냐? 5번이. 자, 5번 보면요. 급부와 반대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술,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이미 틀렸죠. 현저한 불균형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이나 객관적, 남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마음을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박, 무경험은 주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그래야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당사자의 주관을 가치에 따라 이미 틀린 질문이죠. 이런 거는 맞춰야 돼요. 또 기본 난이도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걸 틀리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특히나 뭐 어려운 건 틀릴 수도 있지만 자 46번에 총칙 문제는 쉬운 듯해도 늘 어렵죠. 우리한테는. 그래도 자 표현 대리 문제죠. 이런 건 상급 문제. 이런 문제는 맞히면 다 80점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강조는 했어요. 표현 대리 되려면 일단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대리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 나가 대리인 누구 이름 본인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한 것은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 월권 대리인이 대리가 표현 대리 논하는 것이지. 본인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지 이름으로 했다면 이건 대리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표현 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정답이 5번이다. 상급 문제예요. 이런 문제 정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다. 문제는요. 표현 대리 문제 다 어렵죠. 하지만 이게 어려운 와중에도 또 47번은 기본인데 이런 틀린 거 실수에 틀리는 거지. 이게 우리가 몰라 틀리는 건 아니다. 그 용어 틀렸잖아. 47번 2번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복대리는 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잘 써야죠. 복대리 나가서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야지 대리인을 대리한단 말이 틀렸잖아요. 본인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실수에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췄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대리 문제가 제가 예상했어요. 올해는 대리 문제가 3문제 나올 것이다. 근데 3문제 정확히 나왔네요. 대리 문제가. 정확히 42번, 46번, 47번. 특히 47번 문제는 뭐 우리가 반에 맞춰야 되는 문제, 복대리 문제고 표현 대리 문제고 그런 다음에 대리의 전형적인 사례 문제고 대리 문제가 쉽지 않아요. 항상 앞으로 향후 공부하실 때도 항상 대리 문제는 좀 사례 중심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항상 총칙 가장 어려운 게 대리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생각보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8번 문제를 보자면 48번에 법률행위에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문제예요. 지문이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3번이 왜 틀렸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매매가 되는 거지. 과거의 통조업의 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번 질문 보면 3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3번 질문 봐보세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다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한 때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오늘부터 추인한 날로부터만 유효하다.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잖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유효해진다는 소고표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고표가 없다.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가 되는 것이죠. 3번 얘기. 저런 거 맞췄어야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49번은
요거 하나는 암기하자 그랬잖아요. 기, 정, 유,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유, 기정유, 불정무. 그런데 다 틀린 지문이지만 4번 얘기 보면요. 4번 보면 조건이 범행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미 성취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성조건이 해제라면 기, 정, 유, 기, 해, 무. 해제조건은 그때는 무효로 한다. 4번 정확한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기정유, 불정 꼬여야 된다. 책상바닥에 적어놔야 된다. 그 말까지 했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뭐 50번 문제야. 거저 맞으라 준 문제죠. 취소는 146조에 무한정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는 법령이 한 날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사람부터 3년 내에 해야 되는 거다.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기간에 제한이 있다. 10년, 3년. 정답 몇 번? 5번. 그렇다면 총칙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틀려도 7문제 맞았어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9문제, 10문제 다 맞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이 어려운 듯 해도 제가 볼 때는 틀릴만한 건 43번, 46번 2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도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문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총칙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난이도 절대 올리지 않는다. 총칙 문제는 점점 쉽게 나온다. 총칙 중개업무에 꼭 필요한 실질적 지식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민법을 공부한다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중개 실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총칙 문제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요. 이건 향후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칙이 가장 어렵지만 어렵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권법에 시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 그러지만 2차 하면 등기법, 중약법, 실무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권법이 가장 실속 있죠. 총칙은 알면 안 돼, 모르는 분들 평이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도 그래. 계속 4년 연속 그래서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총칙 문제는 계속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요. 자, 문제는 이제 물권법 문제죠. 자, 51번에 부합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예상 외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부합 문제는 지금까지 29번 시험 보면 딱 3번째 나온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부합 문제 어렵지는 않아도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다. 자, 부합에서 옳은 것은 4번이죠.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수목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돼 버리지 별도의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토지에 심은 나무는 누가 심었던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수목도 임목법에 등기된 수목, 명의받은 수목이라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소유권은 따로 준할 수 있지만 그냥 수목은 다 토지 소유권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준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자, 52번이요. 법정상 문제가 항상 우리한테 어려웠어요. 법정상 문제가. 하지만 어려운 부분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장 법정상권은 강행 규정. 따라 특약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한 특약은 무효이다. 1번이 정확히 맞았네. 다른 지문 물론 좀 다섯 지문을 보다 보면 모르는 지문 한 지문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것 중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지문 다 알만한 지문 중에 다 문제 베꼈다 이 소리 나오니까 한 지문 만들지만 모르는 지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문에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다.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저당 설정 사유의 약정은 필요 없다. 무효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 자, 53번 문제를 보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 애매하단 말이에요. 1번과 3번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등기 문제는 민법에서 상세히 볼 수가 없어요. 2차 과목인 공시법, 등기법을 따로 배워야 되는 거지 민법상 등기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미등기 전매라든가 중간 생각 등기라든가 뭐 등기 청구권 이런 거 괜찮은데 등기법가 가장 어려운 게 유효인 등기냐 무효인 등기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건
등기법에서 내야 되는 문제예요. 민법보다는 등기법에 오히려 갖고 온 문제를 냈죠. 정답은 어쨌든 3번이 틀렸어요. 전세권은 등기 났다면, 전세 등기 났다면 아직 전세 존속기한이 시작이 안 됐더라도 일단 등기 나면 성립이야. 등기가 성립요건이야. 등기가. 등기 났다면 아직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하지만 아직은 전세권의 효력 발생은 안 된 거죠. 하지만 유효하다 등기 자체는 여기 들어가야지. 등기가 무효이다. 틀린 지문이죠. 자, 여기 4번 문제. 항상 물권적 청권 행사하면 물권 청권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 결과를 제거해라. 방해를 제거해라. 취해달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다. 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물권적 행사하면서 금전,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결과 제거하고 모정 반환받고 플러스 비용, 돈 문제는 별도로 불법한 손해는 따로 청구해야 되는 거지. 물권청구 행사하면 당연히 돈 달라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다. 물권청구 행사하면 행위만 요구하는 거고, 행위만 요구하는 거지 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용, 돈 달라 청구할 순 없다. 1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나머지 질문들이 물론 틀려서 결과론적으로 1번 정답되기도 했지만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생각보다 이거 어려운 문제다. 전공자 아닌 사람들한테는 맞히기 힘듦에 1번 질문 정답이지만 잘 안 나왔던,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던, 잘 나오지 않았던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55번 문제, 물권법이 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뒷부분이 요즘 어려웠기 때문에 55번 문제는 기본 문제죠. 이런 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다. 불분할 특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년을 초과하지 않게 한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몇 번이건 갱신할 수 있다 그래야죠. 정답이 1번이었다. 그 다음에 56번도 기본이죠. 지상권에서 지를 정할 수 있다. 지를 정했다면 내야 되는데 지로 찬합이 2년이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판례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얼마 강조했던 문제입니까? 판례. 그 지로 찬합이 전후에 걸쳐서 전소자 때 1년, 현소 때 1년, 전후에 걸쳐서 2년 되는 것은 소멸 청구 사유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왔잖아. 4번 강조했던 거. 그대로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늘 강조했던 거니까요. 7번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데 항상 간접 성립하려면 직접 점유자, 임차인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 직접 점유자, 타주 점유여야 간접적 성립하는 것이지 직접 점유자가 소유자 안에 자주 점유라면 간접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정답이 1번이 바로 맞았죠. 이렇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물론 4번 지문 같은 거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지만 1번 지문 명백하잖아요. 이렇게요. 정답이. 자, 그런데 58번은 깜빡하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어렵지 않던데 뒷부분이 60번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앞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60번부터 막 지문들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렇게요. 뒷부분 시간이 엄청 잡아먹었죠. 그러니까요. 자, 보면요. 지역권자는 뭐가 없다? 지역권자는 목적을 반환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유권에 기난 반환 청구, 소유권 반환 청구권은 준용할 수 없다 그래야죠. 목적을 반환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권자는 목적을 반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난 소유권 반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그래야죠. 깜빡한 거지 이건요. 뭔 소리 하는지 순간적으로 문제 그때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59번 문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건 출제 범위가 아니다. 이건 벗어난 거예요. 이건요. 다시 나올 확률도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선관주임이란 말을 어디 교과서에서 이렇게 타이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선관주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들은 잘 보존관리에 돌려줘야 돼. 그걸 선관주임이었다는 거야.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들은 잘 보존관리해줄 의무가 있다. 그 법률용어로 선량 관리자 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자기 물건에
선관점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 다 남의 물건이잖아요. 4번은요. 내가 내 물건에 선관점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듣느니 처음 듣는 문제예요. 이거는 출제 범위 외다. 이거는 이렇게 출제 범위 외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사례 문제도 너무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또 단다시 문제도 출제 외 문제가 한두 문제 꼭 나온다. 이건 뭐 틀려도 할 말 없죠. 이건요. 하지만 60번 맞췄어야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202조에 점유물이 점유하는 동안에 멸실훼손됐더라도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현존입법에서 배상 의무가 있지만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의점유자는 전손을 배상해야 하지. 현존입법이면 배상한다. 이번 틀렸잖아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그러면 물권법이 좀 어려웠는데 올해 그래도 10문제 풀어봤지만 그래도 맞춰야 될 문제 하나, 둘, 셋, 넷,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민법 공부를 3, 4개월, 4, 5개월 이상 하고 기본 강의 한번 들었고 문제표 들었고 하신 분들은 몰라 틀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만 맞춰주면 점수는 나온다. 풀 때 굉장히 어렵게 풀었더라도. 그래서 쉬운 문제까지도 우리가 시험제 당화하고 긴장하면 이런 까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랬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놓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간단하게 경향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어려웠나, 맞힐 만한 문제였나, 어디가 출제했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정말 강조했던 거 나왔나, 이런 걸 우리가 봐줘야지 다음번 공부할 때 어떤 믿음과 신뢰가고 어딜 공부해야지 진짜 스스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서 이게 푸는 거지. 이제 와서 이거 풀고 다시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요. 그렇지만 향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